안녕하세요. 책방차차 달콩 엘리입니다. 오늘의 책은 가난하지 않은 사랑입니다. 처음에 책 제목을 보고 연인 간의 사랑 이야기인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목차를 보고 나서 아, 나의 착각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죠. 왜 자꾸만 사랑하면 이성 간의 사랑만 떠올리게 되는 걸까요? 물론 이성 간의 사랑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꽤 크긴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많은 사랑들의 일부분일 뿐인데 말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재미있었던 것 중 하나가 별명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내용에도 불멸의 마마가 등장하는데 바로 작가님 어머니 별명이죠. 친구들의 별명이 참 특이한데 공부도 잘하고 게임도 잘하는 친구는 모범생 프로게이머, 갈색 푸드를 키우던 친구는 갈푸바라기, 어른스러운데 장난꾸러기이기도 했던 친구는 성급한 성인 군자, 선물해주는 걸 좋아하고 감정이 얼굴에 잘 드러나는 친구는 투명한 산타클로스. 별명들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생김새나 이름을 놀리듯이 만들어진 그런 유치찬란한 별명들에 비하면 엄청 사랑스러운 별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앞으로는 누군가의 별명을 지어줄 때는 이렇게 그 사람의 특징을 잘 나타내주는 긍정적인 별명을 지어줘야겠습니다. 다시 책 내용으로 돌아와서 오늘의 책 가난하지 않은 사랑은 나를 사랑하기를 시작으로 해서 일상을 사랑하기, 사람을 사랑하기, 연인을 사랑하기, 일을 사랑하기, 삶을 사랑하기 이렇게 6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잘 사랑하고 있는지 들으시면서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책 가난하지 않은 사랑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주관적 행복의 기준. 어디선가 억울한 이야기를 들었다. 내향적인 사람보다 외향적인 사람의 행복도가 조금 더 높습니다. 객관적인 통계 자료까지 있어서 더 억울한 심정이 되었다. 물론 외향성은 행복을 결정하는 수천 개의 요인 중 하나일 뿐이지만 말이다. 회상해 보면 나도 대학생 때가 가장 행복했다. 선배, 동기, 후배들이 바글바글 모여있는 동아리방에서 낯가림 없이 행동했던 시절이었다. 행복이란 무엇일까? 심리학에서는 행복은 주관적 안정감이라 부르고 심리학자 탈벤 샤하르는 행복을 즐거움과 의미가 공존하는 주관적 감정이라 정의했다. 인도 불교에서는 행복을 해탈의 개념으로 봤고 중국에서의 행복은 지락모락, 고대 그리스에서는 행복은 선하고 쾌락은 악한 것이라 정의했다. 나는 가끔 사회에서 말하는 행복의 기준이 의문스럽다. 집을 사야 행복해지고 명예를 얻어야 행복해지고 명품백을 사야 행복해진다는 등의 기준 말이다. 정말 그걸 얻으면 행복해질까? 그게 정말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과 동일할까? 물론 진짜로 집을 사면 행복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사회에서 말하는 목소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건 좀 위험한 것 같다. 행복은 주관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내가 정의하는 행복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같다. 세상에는 다양한 행복이 존재하지만 창의적인 행복은 쏙 빠지고 네모 반듯한 행복만 남아있다. 아무도 새벽 4시 48분에만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듣는 게 진정한 행복이에요 라고 말하지 않으니까 말이다. 흐릿해지기 쉬운 나만의 행복, 헷갈리기 쉬운 나만의 행복, 귀 기울이기 힘든 나만의 행복, 사랑하기 힘든 나만의 행복. 나는 두툼하게 나만의 행복을 만들어가고 싶다. 그걸 우선시하고 싶다. 최초의 능동적 사랑. 초등학교 앞에는 늘 3명의 어른이 있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다 무언가를 팔았다. 그중 가장 특별한 걸 파는 사람은 병아리를 파는 아저씨였다.
병아리는 박스 안에 빈틈없이 모여 있었다. 마치 백화점에서 특별 할인 90% 세일이라고 적힌 곳에 놓인 물건처럼 병아리인데 병아리 취급을 받지 못하는 듯했다. 그런데 그때였다. 안 살 거면 만지지 마. 병아리 아저씨가 경고의 눈빛을 보내며 말했다. 알겠어요. 안 만질게요. 나는 속으로 대답하고 뒤로 물러섰다. 누군가가 언제부터 자본주의의 슬픔을 알게 됐나요? 라고 물으면 병아리를 만지지 못했을 때부터요. 라고 대답했으리. 다음 날 나는 용돈을 받아 기어코 병아리를 샀다. 그리고 집에 데려오자마자 모이를 줬다. 병아리는 모래처럼 생긴 모이를 작은 부리로 톡톡 쪼아 먹었다. 무슨 맛일까? 궁금해서 살짝 찍어 먹으려던 찰나 불멸의 마마가 말했다. 곧 죽을 거야. 이 말을 들은 건 병아리를 데려온 지 하루 만이었다. 불멸의 마마의 음성은 너무도 담담해서 밤이 되면 어둠이 올 거야 라고 말하는 듯했다. 병아리는 오래 못 살아? 아니, 오래 살아. 근데 학교 앞에서 파는 병아리는 금방 죽어. 그 무심한 한마디에 알기 싫은 진실을 알게 되었다. 너무 정주지 마. 불멸의 마마는 내가 나중에 슬퍼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건 마치 오래 산 사람의 지혜 같았다. 비가 오기 전 우산을 챙겨가라는 당부처럼 믿을만 했다. 왜 학교 앞에서 파는 병아리는 금방 죽을까? 어린 마음에 그 이유가 궁금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알 것 같기도 했다. 어른들은 돈이 되면 뭐든 하는구나. 생명은 숭고하다고 교과서에서 봤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도 들었다. 그런데 그건 거짓말이었다. 그것도 완벽한 거짓말. 숭고하지 않게 취급되는 생명도 있다. 사랑받지 못한 생명도 있다. 마치 학교 앞에서 판매되는 병아리처럼. 엄마, 내가 키울게. 닭 될 때까지. 다음 날 수업이 끝나고 불이 나게 집으로 달려갔다. 엄마, 병아리 죽었어? 아니, 안 죽었어. 병아리는 박스 안에서 삐약거리며 돌아다녔다. 엄마, 오늘은 병아리 죽었어? 아니, 안 죽었어. 여전히 병아리는 박스 안에서 삐약거렸다. 엄마, 오늘은 안 죽었어. 오늘은 안 죽었, 오늘은? 불멸의 마마는 웃으며 말했다. 걱정 마. 오늘도 살아있어. 신이 어린아이에게 동물을 맡긴 이유는 사랑의 속성을 알려주고 싶어서일지도 몰랐다. 사랑에는 상실에 대한 공포도 동반한다고. 잃을까봐 두려운 마음도 사랑이라고. 생명에 죽음이라는 개념이 없었다면 내가 이토록 병아리에게 관심을 가졌을까. 무언가를 떠나보내는 건 마음 아픈 일이다. 그러나 이를 통해 사랑을 배운다. 나는 사랑을 배우고 있었다. 엄마, 병아리 털이 이상해. 그렇게 한 달이 지났다. 금방 죽을 거라는 불멸의 마마의 경고와는 달리 병아리는 생각보다 오래 살았다. 노랗던 털은 베이지색으로 변했고 울음소리도 묘하게 달라졌다. 친구들은 쟤네 집에 병아리 있어 라고 말하지 않고 쟤네 집에 닭 있어. 아니야, 병아리야. 아니야, 닭이야. 하며 싸웠고 병아리는 그렇게 하루가 다르게 성장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엄마!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평소와는 다른 정적이 흘렀다. 병아리는 땅에 묻었어. 슬픔의 본질은 사랑이다. 슬픔은 좋아하는 대상에게만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감정이기에. 죽었어? 한순간에 볼 수도 만질 수도 없게 됐다. 날지 못하는 새가 하늘로 갔다면 새의 입장에서는 기쁜 일이려나? 어른이 된 지금은 냉소적인 농담을 하며 그날을 회상한다. 어른이 되면 슬프고 싶지 않아서 슬픔을 냉소와 분노로 위장하나 보다.
나는 그 작고 연약한 병아리를 사랑했다. 곰돌이 인형보다 더 부드럽던 털을, 작은 부리로 노래하던 목소리를, 뒤뚱거리며 거실을 돌아다니던 모습을. 연약한 생명체는 내 일상을 바꾸고 사랑을 알려주었다. 완벽주의의 심판. 완벽주의는 자신이 완벽주의라는 사실조차 완벽하게 속인다. 나는 스스로가 결함이 많고 치밀하지 못하며 누군가의 조롱거리가 되기 충분하다고 믿었다. 이 요상한 믿음은 요상하리만큼 믿음이 같다. 스스로가 고장난 로봇이라는 생각이 자주 들었고 그건 별종과는 조금 달랐다. 별종은 남들과는 다르지만 어딘가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 같다면 고장난 로봇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람 같았다. 공장에서 부품을 조립할 때 작업자가 깜빡 졸아 실수로 생산한 로봇이 나 같았다. 완벽주의 성향의 사람들은 로봇이 되고 싶어 하는지도 모른다. 인간성을 포기한 요만치의 모자람도 없는 로봇. 왜 어떤 사람은 빈틈없는 로봇이 되고 싶어 할까? 아니, 왜 나는 완벽한 로봇이 되고 싶어 할까? 완벽해 보이는 사람은 있어도 완벽한 사람은 없다. 완벽주의자들은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완벽히 속은 사람들이다. 나는 내가 완벽주의자라는 사실을 최근에야 깨달았다. 사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마음 구석구석 느낀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화이자 2차 백신 접종 후 꼼짝없이 누워있을 때의 일이다. 침대맡에는 책이 10권 정도 있었는데 다 읽은 책은 2권밖에 되지 않았다. 항상 읽다가 잠들었기 때문이다. 아픈데 잠이 안 와서 책을 집었다. 팀 페리스의 타이탄의 도구들이었다. 책에서 흥미롭게 읽었던 부분은 디킨스 프로세스에 관한 내용이었다. 디킨스 프로세스란 자신이 갖고 있는 부정적 믿음 2~3가지를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보는 프로그램이었다. 책에는 이런 질문이 나와 있었다. 당신은 그 믿음들이 과거의 당신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했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대가를 치르게 했는가? 그 믿음들 때문에 당신은 무엇을 잃었는가? 보고 듣고 느껴본다. 당신의 그 믿음들이 현재의 당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는가? 보고 듣고 느껴본다. 당신의 그 믿음들이 1, 3, 5, 10년 후에 당신과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인가? 보고 듣고 느껴본다. 내가 가진 잘못된 믿음은 도덕적으로 완벽해져야 해 였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나쁜 생각을 한다. 그런데 나는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도 싫었고 남이 그러는 것도 싫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나쁜 행동을 하는 것 같으면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했다. 별뜻 없이 한 행동에도 선 혹은 악이라고 판단했다. 저 행동은 옳아, 저 행동은 옳지 못해 라고. 누군가를 판단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오만일지도 모른다. 나는 얼마나 완전 무결하다고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거야말로 진짜 악이 아니었을까. 사랑은 심판하지 않는다. 인생길 제한 속도. 친구와 술을 마시며 이런저런 대화를 했다. 친구의 이름은 츤데레 불효녀이다. 츤데레 불효녀가 말했다. 난 마음은 안 그러는데 엄마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같은 거 물어보면 괜히 짜증낸다. 맞아, 나도 괜히 그러더라. 불효녀야 아주. 스마트폰은 언제까지 유효할까? 평생? 되게 오래 쓸 것 같아. 그치, 모든 게 다 기계야. 난 가끔 계산대에 점원 없으면 조금 당황해. 키오스크 기계로 결제하라고 하면 약간 싫어. 어려워서. 사실 나도 기계공포증 있어. 만일 우리가 50살이 되면
더 어려운 게 나올까? 예를 들어 모든 걸 코딩으로 해결해야 한다면 지금의 스마트폰처럼 말이야. 아, 너무 싫어.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기분일 거야. 친데레 불효녀와 나는 작은 반성을 하고 일찍 집에 갔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부모님께 짜증을 내고 투정을 부렸다. 불효녀들은 나중에 코딩으로 호되게 당할 게 분명했다. 며칠 후 엄마와 함께 거실에서 옛날 드라마를 봤다. 요즘에 방영되는 드라마와는 달리 순정이 느껴졌다. 순정. 되게 좋은 단어인데 묘하게 촌스럽게 느껴졌다. 마치 옛날에만 쓰는 단어 같았다. 세상이 세련되게 변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래서 세상이 싫었다. 세상은 빨리 변하고 나는 도태되는 것 같아서 세상에게 시비를 걸고 싶었다. 작작 좀 발전하라고, 그만 좀 성실하라고. 세상은 게임과 묘하게 닮았고 달랐다. 지구상의 물건은 유료템이라 사고 싶어도 사지 못했고 세상이 너무 빠르게 업데이트되어서 렉이라도 걸렸으면 싶었다. 레벨업을 하고 싶었지만 일일 퀘스트조차 다 못 깨서 그대로였고 매일매일 성실하게 눈을 떴지만 출석 보상 아이템 따위는 하나도 없었다. 세상과 게임의 공통점은 둘 다 노력해야 살아남는다는 점이었고 차이점은 게임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었다. 우연히 먼 곳을 갈 일이 있어서 고속버스를 탔다. 버스는 목적지를 향해 화살처럼 쌩쌩 달려갔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단박에 멀미를 할 것 같았다. 사실 나는 차를 타면 멀미를 하기 때문이다. 버스는 목적지에는 빨리 데려다 줬지만 나와는 맞지 않는 속도였다. 남들은 빨리 좀 가라고 들들 볶을 때 나는 천천히 좀 가라고 들들 볶고 싶었다. 하지만 버스는 빨리 가기 위해 만든 교통수단이므로 잠자코 있었다. 멀미 나도록 혼미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상의 속도에 맞추기보다는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길을 가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마다 알맞은 속도가 있을 테니까. 날이 좋을 땐 역시 자전거를 타는 게 제일 기분이 좋았다. 공기와 햇볕을 느낄 수 있고 풍경을 볼 수 있으니 말이다. 멀미나는 세상에서 나만의 속도로 가는 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식인 듯하다. 이타적인 시선. 어느 날 현태기가 찾아왔다. 현태기는 현실과 권태기의 합성어이다. 현태기의 시발점은 새로운 직장을 다니면서부터였다. 아직 3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했다. 스트레스는 쌓이면 쌓일수록 삶을 사랑하기가 힘들었다. 이렇게 살아야만 삶을 유지할 수 있다면 살지 않는 게 낫다고도 생각했다. 세상은 언제나 나에게 필요 이상의 노력을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의미도 재미도 성취도 느끼지 못했으며 적게 벌고 많이 상처받아서 세상이 혐오스러웠다. 이스라 작가는 좋은 마음이란 내게 부과된 업무량에 괜히 억울함을 품지 않는 상태다 라고 했다. 내 안엔 억울함이 가득 쌓여 솔직히 말하면 인생을 날로 먹고 싶었다. 사람도 만나기 싫었고 월든을 쓴 작가처럼 숲에서 글 쓰면서 살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럴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 자주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 처음에는 이렇게 살아야 하나 생각했다. 그러다가 뭘 하면서 살아야 하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를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살아야 하나만 남았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뭘 하면서 살아야 하나, 이렇게 살아야 하나, 살아야 하나, 살아야 하나, 살아야 하나. 살아야 하는지를 묻다 보니 살기가 싫어졌다. 이런 질문은 보통 슬플 때 많이 하기 때문이다.
슬픈 감정으로는 예스보단 노를 외치는 게 아무래도 쉬웠다. 어차피 죽을 거면 왜 이렇게 아등바등 전력투구를 하며 살아야 하나 싶었다. 어쩌면 세상에 내가 설 자리는 없다고 생각해서 자주 세상이 싫어졌던 것 같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실존적 우울이라는 개념을 접했다. 실존적 우울의 증상으로는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존재의 의미 부족이었다. 정혜신 작가의 당신이 옳다라는 책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 자기를 드러내면, 그러니까 내 감정, 내 말, 내 생각을 드러내면 바로 싹이 잘리거나 내내 그림자 취급만 당하고 사는 삶은 배터리가 3%만 남은 방전 직전의 휴대전화와 비슷하다. 어렸을 때는 뉴스가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담는 축소판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뉴스 소식이 세상의 전부라면 세상은 자극적이고 세속적이고 권위적인 것들로만 구성되었을 것이다. 과연 어떤 게 진짜 세상일까? 책 팩트풀리스에서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다. 책의 내용을 잠시 빌리자면 작가는 세상 사람들을 소득 수준에 따라 네 그룹으로 묶을 수 있다고 했다. 1그룹은 1단계, 2그룹은 2단계, 3그룹은 3단계, 4그룹은 4단계이다. 1단계가 가장 빈곤한 그룹이고 4단계가 가장 부유한 그룹이다. 1단계는 10억 명에 해당하는 인구로 이들은 하나뿐인 양동이를 들고 1시간 동안 걸어서 물을 퍼와야만 물을 마실 수 있고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다. 또한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다니고 식사는 거뭇으로만 죽을 몇 끼 먹는다. 곡식이 없을 땐 몇 달 동안 쫄쫄 굶어서 아사 직전의 위기에 놓인다. 실내에서 불을 지피니 폐가 약해져 생을 일찍 마감하기도 한다. 약을 살 돈이 없기 때문이다. 2단계는 30억 명에 해당하는 인구로 네 그룹 중 가장 많은 인구에 해당한다. 이들은 신발을 신고 다니고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기에 물을 가져오는 시간이 하루에 30분으로 줄어든다. 먹을거리도 직접 기르지 않고 돈 주고 살 수 있다. 전기도 들어와서 전등을 켤 수도 있다. 하지만 전기 공급이 불안정해서 냉장고를 사용하긴 어렵다. 잠을 자는 공간도 흙바닥이 아닌 매트리스 위에서 잔다. 지구에 살고 있는 인구 중 가장 많은 인구가 이렇게 생활한다. 3단계는 20억 명에 해당하는 인구로 이들은 물을 기르러 다니지 않는다. 저축도 할 수 있고 수도도 설치한다. 전기도 안정적이어서 냉장고를 사용할 수도 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높은 급여를 받는 일을 할 수도 있다. 취업을 하면 어떤 해변으로 축하 여행을 갈 수도 있다. 4단계는 약 10억 명에 해당하는 인구로 교육을 12년 넘게 받고 비행기를 타고 휴가를 간 적이 있으며 한 달에 한 번은 외식을 하고 차를 살 수도 있다. 집에서는 온수와 냉수를 모두 쓸 수 있다. 책을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4단계에 해당할 것이다. 내가 알고 보니 부유했다니. 솔직히 조금 충격을 받았다. 인류는 200년 전만 해도 85%가 1단계에 머물러 있었다고 했다. 이를 보고 뉴스는 세상의 모든 정보를 전하는 축소판이 절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히려 정보를 편향적으로 짜집기 하고 있다는 느낌도 들었다. 진짜 세상은 이렇게나 다양했고 또 내 불행은 세상 앞에선 참 작았는데 내 고통이 뭐라고 그동안 그렇게 징징댔을까. 삶과 죽음의 기로에 놓인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나는 그동안 나밖에 몰랐고 세상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죽는 소리를 해가며 살아왔다.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려면 세상을 왜곡해서 봐야 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이타적인 시선이라는 걸 알았다. 나의 불행이 아닌 남의 불행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이타적인 시선의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재미있게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들 중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사람들은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저는 이 부분에서 나는 몇 그룹에 속할까? 한 1그룹? 잘하면 2그룹?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깜짝 놀란 거 있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물을 구하기 위해서 어딜 가야 한다 라거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다거나 내가 사는 집에 뜨신 물이 안 나온다 라는 건 이런 건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는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난 늘 힘들고 어렵고 여유가 없다 라고 생각했는데 작가의 말처럼 세상의 어려움, 세상의 아픔에 비하면 나의 고통은 진짜 별거 아니었구나. 정말 징징거리면 안 되겠구나 싶네요. 참 어이없게도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분류가 10그룹까지 되지 않고 4그룹에서 끝나서 다행이다. 왠지 내가 뭔가 많이 누리며 살아온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행복해지더라고요. 저 참 단순하죠? 가끔은 이렇게 단순하게 사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책방차차 달콤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